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저희 이 국방TV에서 올려드리는 이 중동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글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괜찮았는데 최근 며칠간 정말 심각하게 노란 딱지를 부착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언어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스 또는 뭐 하마, 헤즈 뭐 이 정도로만 하고 풀 네임은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취해 보는 겁니다. 왜냐, 여기는 노란 낙지 붙이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붙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주말 동안 이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공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개전 이후 최대의 드론 공습이 있어서 정말 가혹한 주말을 보냈고, 또 정말 놀라운 게 미국 항모 전단이 오만 앞바다에 버티고 있는데 그 옆으로 이란의 드론이 날아가서 이제는 뭐 하마, 헤즈 여기가 아니고 이란이 직접 자기들 했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앞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 선박 민간 상선을 때려버렸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미 항모는 뭐 했는지, 어떤 일인지, 그리고 이 중동 이스 지역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이틀간 860명 그리고 107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 라고 밝혔고, 굉장히 많죠. 뭐 이틀간 해서 거의 200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차는 각각 6대와 11대 격파, 장갑차는 7대와 16대 격파, 차량은 각각 29대씩 격파했고요. 특수장비는 4대, 1대 격파, 야포는 18문, 그리고 23문 격파, 다른장 로켓은 1문, 그리고 2문 격파. 무인 항공기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저께는 8대, 그리고 어제는 93대를 격추시켰다 라고 밝혔고, 이렇게 93대를 격추시켰는데 아주 많은 숫자를 또 요격을 못하고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그저께 한 발 요격했고,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8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을 유지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러시아군이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우크라이나 여당이죠. 인민의종. 이 여당 대표가 러시아는 작년 초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나토 영구 가입 포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하려는 그 노력을 계속 하니까 그거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나토는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약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이 두 개 주 절반 정도를 러시아군이 반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거 전체, 그래서 돈바스 전체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종전을 제안했다. 그걸 이제 지금 여당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가 거부했다라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게 오히려 나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중이죠.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가 현재까지 최소 10억 달러 상당의 곡물을 훔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조 원 넘는 양의 엄청난 양의 곡물을 훔쳤다라는 거고요. 러시아는 대규모 드론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했는데 키우 같은 이 수도권도 일시적으로 정전 사태를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반격을 했죠.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소규모죠. 소규모 드론 공격으로 반격을 했는데 툴라 지역의 빌딩을 파괴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이 모스크바 서부 지역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번쩍하는 순간이에요. 여기가 주차장을 CCTV에 찍힌 모습이고, 그리고 툴라 지역의 빌딩을 파괴했다라고 하면서 공개된 영상의 세상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빌딩 있죠. 뭐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중간에 조금 거뭇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괴된 겁니까? 아무튼 이것도 전과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좀 안타깝네요. 자, 러시아는 모스크바 인근 2개 국제공항에 드론 공격 후 이 피격을 받고 폐쇄를 했다라는 건데, 이 모스크바
서쪽에 있는 공항 2개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드론 공격이 날아오니까 여기 지금 비행기 뜰 수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는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고, 에스토니아 정보국은 러시아가 헤르손에 상륙한, 즉 남쪽 드네프르강 남쪽에 상륙한 우크라이나군을 못 밀어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지금 헤르손 남부 지역 방어사령관으로 이 공수군 사령관인 테플린스키 상장을 여기다가 배치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수군 전체 병력들을 여기로 배치를 한 건 아니죠. 그냥 일부 부대만 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 병력과 전력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들어왔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에서 포위 시도를 지속 중이다 라는 건데, 비교적 우크라이나에 프렌들리한 뉴욕타임즈의 척파로가 그린 지도를 보면, 자, 여기 남쪽에서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북쪽인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철길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 철길 북쪽에서는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철길을 내줄 이런 상황이고, 이 척파로 지도는 이 정도지만 라이바, 그러니까 러시아 측 오신트죠. 그 라이바가 그린 지도를 보면 거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360도 중에 한 270도 정도를 포위한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우디우카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온 최전선인데, 그 1년 9개월 동안 가장 많이 지금 포위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러나 이 지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만 220명의 러시아군을 여기서 죽였고, 그리고 또 뭐 전차 3대, 그리고 장갑차 4대, 또 포병, 열문 뭐 등등 해서 여기서 계속 러시아군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인해 전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로보틴에 방문해서 대규모 역습을 시도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모두 격퇴했다. 그래서 로보틴에 쪽에 오래간만에 이 지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제가 이 지도 뭐 거의 한 2달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첸코베, 소라드카발카 이 지역까지 내려가서 전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다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 노보프로코피우카, 여기도 지금 경합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일첸코베를 밀고 있었던 것을 위로 확 밀어 올리는 경합지로 분류가 됐으니까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막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러시아 철도청은 철도 복구공사에 죄수 징집을 시작했다. 이게 뭐냐? 전선뿐만 아니고 러시아 본토 시베리아 이 지역에서 계속 사보타주가 들어오죠. 그래서 뭐 너무나 넓은 긴 그런 구역에서 또 철도가 있으니 여기 어디에 끊어졌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걸 또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춥죠. 거의 뭐 타이가, 툰드라 이런 기후, 이런 지역에서 이 복구 작업을 해야 되니 완전 극한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갈 사람이 없으니 아주 외진 지역 이런 곳에서의 공사를 죄수를 동원해서 한다라는 전근대적인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참 러시아 정말 인권이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전선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공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인질 교환으로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 휴전은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월요일 오늘까지죠.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서도 이 하측이 계속 뭐 몇 명 더 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 또 연장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휴전입니다. 이 측은 일요일 날 인수 피랍자 명단을 받았고 교환 절차를 준비 중이다 라는 건데, 첫날 24명을 받았고 그리고 둘째 날 17명을 받았죠. 근데 첫날 24명 중에서도 이스라엘인은 13명, 둘째 날 17명 받은 인질 중에서도 또 4명은 아니고 13명만 이스라엘인. 그러니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태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3대 1의 비율로 교환을 하기로 했으니 이스라엘은 13명씩, 외국인 빼고, 외국인은 교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인 13명, 13명 이틀 동안 그렇게 왔으니까 39명의 이 하측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석방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요구한 그 50명 채울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휴전 중인데 서한 지구의 하마 거점을 공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6명의 하마 요원들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 이스 지역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가자 지구죠. 뭐 조용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 뭔가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투 표시도 있고 폭격 표시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누군가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서한 지구에서는 여전히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가 북부 국경 즉 레바논과의 국경 지역에 이 헤즈 거점을 집중 포격을 했는데 헤즈 세력들의 관측소를 다수 파괴했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에서만 스탑하고 나머지는 계속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북부 지역에 포격 마크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 남부 지역의 친이란 민병대 헤즈 세력들을 계속 포격하고 있는 이즈 군을 볼 수가 있고요. 카타르는 지난 토요일 이행 중단된 사태에 하마 측에 강력 압박을 해서 빨리 인질 교환 재개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마 측이 괜히 어깃장을 놓는 거죠. 자기네들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지난 주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인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몇 명이 살아있는지 누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이 구호 트럭들이 우리가 통보받은 것보다 너무 적어. 몇 대 없어. 몇 대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계속 뭔가 이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카타르의 이 하마 측의 최고 수뇌부들이 그게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타르가 이번 이 사태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하고 뭐 또 알선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카타르가 좀 빨리 좀 진행해라 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는 이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파했는데 이 하마 측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이집트군이 뭔가 국경 지역으로 전투력을 군사력을 증강 배치했어요. 왜냐? 야 하마 니들 말이야 왜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약속된 대로 지금 고품 다 올려보내고 있는데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까지 적으로 돌릴 거야? 라고 지금 압박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즈는 이 교전 중단된 주요 전투 지역에 인도주의적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물자 트럭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트럭들이 들어오기로 한 숫자보다 몇 대 적다. 그래서 인질교환 못하겠다. 라고 지금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을 카타르나 이집트나 이런 주변국에서 야 니들 정말 그럴 거야? 그러면 진짜 왕따 된다 하고 압박을 해서 계속 인질교환이 재개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즈는 이 하마 측이 합의 이행 시간을 끌려고 기술적인 지연수를 쓰고 있다라고 비난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해서 자꾸 시간을 끌고 좀 기다려봐 보내줄게 하면서 지금 이 4일간의 합의된 이것을 약속 이행은 안 하고 시간을 더욱더 연장하려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자, 이즈 측은 공중 정찰을 대폭 증강을 했는데 합의 이행 중단 시에 교전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이 지역 상공에 계속 지금 공중 정찰, 드론 또는 뭐 정찰기 보내서 계속 보는 거죠. 어디서 나와서 이동하고 그리고 어디로 지금 집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또 인질은 또 어디에서 나오고 하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다가 자 합의 이행 끝나고 이제 월요일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냥 때릴 수 있도록 정찰은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공격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게 이제 휴전 4일 딱 끝나면 바로 때릴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태국 외무부는 태국인 18명이 아직 교전 지역 내에 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첫날 24명 인질 교환 중에서 13명만 이즈인이었고 나머지는 외국인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태국인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8명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왜냐? 이 태국인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또 팔레스타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하마 측이 통제력이
상실하고 통제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니 이 18명의 태국인, 지금 여기는 3대 1의 비율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또 자기네들이 자꾸 있어봐야 국제적으로 비난만 받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그 하마 측의 전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부담이죠.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자, 텔아비브에서 대규모 피랍자 석방 촉구 집회가 있었는데 10만 명이 운집했다. 이 이즈의 인구가 93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시위를 한 거다. 그래서 정말 이 인질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이 나라 사람들의 열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이지선 맥폴함이 이 지중해에 있다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홍해로 증원 배치가 됐는데 현재 이 홍해에 이지선 한 척 있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후티 쪽에서 날아오는 드론,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에 있던 이지선이 한 척 더 갔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뭔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후티가 우리가 말이야 11월 26일 입에 납포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짐 하이파라고 하는 밴드. 자, 이러면 도대체 미국은 뭘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미국 이 바탄 상륙전단이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지선이 한 척 더 증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납포가 됐다. 정말 경찰이 경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경찰 보호비를 받았어야 되겠냐? 라는 비난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의 끝판왕이 지금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이란이 미 항모전단 코 옆으로 바로 옆으로 드론을 날려보내서 인도 앞에 있는 배를 때려버렸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미 항모전단은 몰랐거나 놔뒀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그야말로 현대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인도양에서 이란제 드론들이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켰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저 남의 일로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 11월 25일 인도양 인도 인근 해역에서 항해하던 이즈 사업가 소유의 대형 화물선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선박이 크게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11월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UAE 자벨 알리항을 출항해 인도 코친항으로 가던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CMA CGM 신미호에 대해 실시됐는데요. 길이 366m, 폭 51m의 이 선박은 지난해 취항한 최신 선박으로 싱가포르 업체인 이스턴 퍼시픽 쉬핑 소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배가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스턴 퍼시픽 쉬핑의 실소유주가 이즈국의 유대인 억만장자 이단 오페르였기 때문인데요. 이란이 직접 이즈인의 자산에 무인기를 이용해 공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번 공격이 이란 해안선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공격에 사용된 샤헤드 136 드론 비행 경로 인근에 미 해군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미 항모전단은 이 드론의 비행과 민간 상선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11월 24일부터 25일 사이 이번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샤헤드 136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퍼부어 주요 전력 인프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최초 보고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방면과 프리모르스코, 아흐타라스크 방면에서 발사한 75개의 샤헤드 136 가운데 74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드론 격추 숫자는 93기까지 늘어났는데요. 100여 기에 가까운 드론을 격추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이우와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수미, 자포리자, 미콜라이우 등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인해 전력 인프라에 상당한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유리 이나트 대변인은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을 개조한 신형 드론으로 이번 공격을 실시했고 대부분의 드론에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도료가 칠해져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탐지와 요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이 저가형 자폭 드론은 대당 양산가가 10,000에서 2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대 2,50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50kg급 탄두로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드론인데요. 적어도 방공망이 대단히 취약한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의 이번 사건을 그저 남의 일 보듯 지나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취약한 지 1년밖에 안 된 완전 세배입니다. 보시다시피 완전 세배죠. 이 배를 공격했어요. 그것도 인도 남쪽, 인도 남쪽에 있는 배를 이렇게 공격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드론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배의 선원, 사상자는 없었고 화재는 진압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 인도양에 불안해서 다행했습니까? 놀랍게도 이란이 자기네들이 쐈다라고 했고 이란에서 여기까지 1,500km예요. 이렇게 날아가서 인도 남쪽 공해상 이제 코치나우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걸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경로상에 미 항모 전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 항모 전단은 E-2D 조기경 보기를 초기를 시키죠 항상. 그런데 이 드론은 아주 이 해수면에 납작 붙어서 가는 시스키밍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한 고도로 시속 150km의 아주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이런 드론인데 하늘에 떠있는 조기경보기가 발견을 못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발견을 못했는지 보고도 가만 놔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작전 능력이 아닌가 또 작전 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만큼이나 많은 드론을 격추했어요. 러시아가 이란제 샤이드 136 드론 대량으로 모아서 일시에 아마 100수십 대를 날린 것 같은데 93대를 격추시켰다라고 밝혔지만 키우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여러 도시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정전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드론을 날렸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러시아가 이 겨울 들어가는 이 초겨울에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 등을 타격해서 이 정전 사태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난방이 안 돼서 추위 속에서 겨울을 나게끔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렇게 추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 전쟁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반전 여론을 그렇게 일으키려고 했죠. 그걸 지금 또 올해 반복한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는 안녕하냐? 이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냐? 우리 예초기 같은 그런 예초기 하나 해봐야 엔진 달린 거 30만 원, 40만 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 가솔린 엔진 얼마 안 하지 않겠습니까? 많아봐야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다가 또 이 홈쇼핑에 인터넷 쇼핑에 널려있는 이 항법 장치 갖다 붙이고 플라스틱 케이스에서 거기다 폭탄 장착하고 날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지방공 레이더 같은 말도 안 되는 20세기에도 쓰지 못하는 이런 방공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이걸 막아낸다? 못 막아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많은 드론이 우리 서울을, 경기도를 향해서 날아올 텐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 신원식 국방부는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완전히 지금 현재의 방공 시스템 갈아엎어야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